여러분 오늘 국가직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많이 고생을 하셨고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긴장 많이 하셨고 채점하면서도 손이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은 수고했던 여러분들에게 토닥토닥 거려주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푹 자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 사회복지학개론 국가직 시험에 대한 해설을 한 1시간 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느꼈겠지만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과목 난도는 좀 낮아졌죠. 그리고 전공과목 그중에서도 형사정책개론이 아주 이번에는 모든 과목들 중에서도 오답률 높은 문항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회복지학개론도 여러분들이 예년 기출에 비해서는 체감 난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씩씩하게 1, 2, 3번 풀다가 올해 시험에서는 4번 문항의 오답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무려 80%가 넘는 오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하필이면 4번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그때 멘탈이 흔들린 분들이 당황을 해서 그 다음 시험부터를 이번 시험은 되게 어려워라는 느낌으로 아마 풀었기 때문에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들을 실수를 해서 채점하면서 도 좀 가슴을 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로도 지방직 시험도 그렇고 내년도 시험도 그렇고 공통 과목보다는 전공 과목에서 변별력을 키우겠다. 그래서 전공 과목의 난도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학개론은 기출 아닌 영역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멘탈이 흔들릴 때 그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제들까지 실수하게 되는 이런 연쇄 반응 있죠. 이런 도미노 효과를 여러분들이 싹둑 잘라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맞춰야 되는 문제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아는 영역에서 문제 풀이 관리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기출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최소한의 지식을 가장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혹은 속어법을 통해서라도 답에 근접하는 유연한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시험을 다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혹은 올해 지방직 시험을 다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특정 문제의 멘탈이 흔들려 아는 문제에서 실수하지 말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 순발력 있게 접근하는 능력을 키울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총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사회복지학개론이 매년 한두 문제 정도는 기출 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많을 때는 이게 한 5문제까지 가는데 올해도 많은 편이었어요. 올해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기출 아닌 영역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문제가 4문항이에요. 4번, 8번, 17번, 20번인데 그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4번 문항이 오답률이 82%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단 한두 명 정도만 이 문제를 맞췄고 8명이 무려 이 문제를 틀렸던 문제입니다. 요게 앞에 포진한 바람에 뒷부분 문제에서도 실수를 하신 분들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 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적 난도라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끼는 난도가 작년, 재작년, 최근 다른 기출 문제에 비해서 좀 난도가 높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이버 카페 있잖아요. 김유경 패스 사회복지학 응답자에, 그러니까 응답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응답하신 분들의 90% 이상이 기출보다 어려웠다 혹은 매우 어려웠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어서 체감 난도가 기출보다는 좀 높다라고 느끼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공단계 합격 예측 풀 서비스 응답자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4번입니다. 자, 4번이 아까 얘기했듯이 오답률이 82%가 나왔고요. 얘는 사회복지 행정 파트에서 기획관리기법 중 하나로, 그래서 주로는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와서 사실 다시 나온다고 한다면 유력한 그 예상 문제가 간트 차트 정도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1번의 간트, 4번의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 요렇게 되어 있고 답은 3번의 방침관리 기획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조사 설계 문제가 두 번째로 오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2명 중 1명은 맞고 1명은 틀리는 오답률이 5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좀 헷갈릴 만하게, 그러니까 서술 자체가 출제자가 좀 모호하게 서술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20문제 중에서 틀릴 만한 문제였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얘는 사실 단순한 개념 문제였지만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영역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접근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50% 이상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어쨌거나 오답률이 세 번째 순위를 보인 거는 18번 문제예요. 자, 그리고 18번, 19번, 20번에서 마지막 세 문제가 쫘라락 랭킹 3, 4, 5위의 오답률을 보였습니다. 18번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큰데 이게 최근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고용주라서 보험료를 근로자나 그 가족이 내는 게 아니고 고용주가 다 낸다라고 하는 단독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하면 근로자나 그 가족이 보험료를 내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에서 이미 공부를 하셨을 텐데도 공부를 한 내용의 표현이 달라지면 이게 유연하지 못하고 이거를 그 말이다라고 생각을 못해서 아마 틀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국제장애분류 체계 있죠. 딱 세 가지가 있어요. ICIDH, 그 다음에 이걸 개정한 버전, 그리고 2001년에 ICF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얘랑 20번 문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오답률이 똑같아요. 둘 다 32%의 오답률을 보여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맞고 3명은 다른 답을 체크해서 틀렸던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70%, 80%, 90% 이상의 정답률을 보여서 우리가 체감했던 난도에 비해서 실제 정답률, 오답률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도 사회복지학개론 이 기준은 공단기 풀 서비스에 응답을 했던 전년도 응답자들의 평균 점수와 지금 현재까지 풀 서비스에 응답한 분들의 평균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작년 시험보다도 올해 시험이 더 어려웠다라고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평균은 74.4점이었고요. 2025년 현재 평균은 사실은 75.6점 정도로 제가 체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평균 점수는 오히려 1.2점 정도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문제 자체, 여러분들의 점수는 작년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지만 문제의 배치가 4번, 가장 정답률이 낮은 4번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 다음 시험을 전체적으로 어렵게 느끼도록 만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형사정책개론 또 악명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사회복지학개론을 마지막에 푸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형사정책개론에서 1차로 되고 그러고 사회복지학개론 4번에서 다시 또 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전공은 연락 어려워.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응답하신 분들 중에 상위 10%, 상위 20%의 평균을 보면 상위 10%의 평균은 95점, 그리고 상위 20%의 평균은 92.4점으로 결코 이전에 비해서 낮은 점수가 아닙니다. 전체 평균은 현재 기준으로는 75.6점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난도는 이전 년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실제 시험의 난도를 최근에 다른 시험하고 비교를 해보면 점수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로만 보면 난도가 그렇게 높았던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제 또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 물론 이제 시험을 잘 봐서 나는 더 시험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지도 않겠지만 일단 축하드립니다. 자, 근데 다음번 시험을 기약을 해야 되는 분들은 지금 내가 틀렸던 문제가 그 다음 합격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기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잘 구분을 하시고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가에 대해서 자기 분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걸 보완해서 다음번에는 더 완벽한 점수로 기분 좋게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정답률이 88%였어요. 되게 쉬운 문제죠. 길버트 스펙트는요. 한 사회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 5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암기 팁에서는 444 상생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와 사회통합, 사회통제, 그리고 상부상조, 생산분배, 소비 요 5가지 기능이 꼭 필요한데 사회제도 중에서 주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들이 뭐냐면 사회화는 가족제도가, 그리고 사회통합은 종교대통합 이렇게 외우세요. 종교제도가, 그리고 정치제도는 뭘 하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지키도록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제도가 사회 통제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 마지막에 생산분배 소비는 너무 쉬워서 보기에서 뺀 것 같아요. 걔는 경제제도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가족제도로, 얘는 사회복지제도로, 얘는 종교제도로, 그리고 얘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88%가 맞췄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맞는 문제인데 내가 틀렸다면 가장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선별주의, 보편주의를 비교하는 문제 혹은 제도적인 복지와 자녀적인 복지를 비교하는 문제는 사실 매해 둘 중 하나가 나오거나 둘 다 나오거나 그렇잖아요. 올해 국가직에서는 선별과 보편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평년하고 거의 똑같은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기초연금, 우리 국민의 긴장기,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는 꼭 외워야 되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 다음에 의료 급여제도 제도,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 그리고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은 가장 대표적인 공공부조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제도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수당 2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동수당 8세 미만 전체, 그리고 부모급여 2세 미만 전체. 얘네들은 사회수당이고요. 사회수당은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제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제도는 사회수당, 그 다음 사회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과 사회수당에 들어가면 얘는 다 보편이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통합 나오면 이 제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한 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44444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제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한 팀이고요. 얘네들은 사회수당,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 통합 효과가 높고 사회적 효과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회 통합을 강조하는 건 제도적 복지 혹은 보편적인 복지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보편주의자들은 선별주의자들보다 사회 통합을 혹은 사회적 효과성을 더 강조한다, 혹은 사회 책임을 더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사회적 효과의 반대말, 선별주의자들이 더 강조하는 건 뭐죠? 비용 효율성이에요. 혹은 비용 효과성이라고도 하고 경제적 효율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들에게까지 급여를 주지 않고 진짜 필요한
필요한 사람만 골라서 그들에게만 아껴서 돈을 쓰자. 이걸 강조하는 게 선별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선별은 경제적 효율성, 그 다음에 보편은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사회통합.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얘도 88%가 맞춰서 정답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를 받기 위해 행정 절차가 용이하다라는 건 행정 절차가 간소하다라는 거, 운영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사람을 고르는 절차가 없으면 간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주의가 더 행정 절차가 용이하다 혹은 운영 효율성이 높다 혹은 선별주의는 운영 절차가 까다롭다, 복잡하다 혹은 운영 효율성이 낮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일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자료를 분석하여 이 클라이언트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혹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최근 시험에서 이해한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욕구와 문제를 이해한다 혹은 욕구와 문제를 규명한다 혹은 규정한다 혹은 형성한다 혹은 발견한다. 다 맞는 얘기거든요. 아, 이 사람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구나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정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에 의해서 기초해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사정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채워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죠. 이것을 우리가 개입 계획을 세우기 위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개입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개입을 하면 개입 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종결을 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시험에서는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우리가 이제 개입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 주로 자료 수집과 사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의상 이 단계에 배치를 할 뿐이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가 즉 자료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비언어적인 혹은 언어적인 자료에 대한 수집을 통해서 혹은 분석을 해서 사정은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료 수집과 사정은 개입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정은 의료 모델에 기초한 혹은 병리적인 관점에 기초한 예전에 진단이라는 것과 달리 생태체계적인 관점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보기 때문에 뭐죠?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함께 본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강점 관점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니까 내가 너의 문제를 진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상호적인 과정을 통해서 혹은 사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역량과 자원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런 특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사정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이해한다라는 거.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뭐고 그 사람한테 뭐가 진짜 필요한 건지를 이해한다, 발견한다, 규정한다, 규명한다, 형성한다.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개입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병리적인 관점 혹은 의료적 모델에서의 진단과 다르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정이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1, 2, 4번은 맞는 얘기고 3번이 틀려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거, 이걸 우리가 실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단계를 우리는 개입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 2, 4는 사정,
그리고 3은 개입 단계다라고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문제도 앞에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1, 2, 3 모두 88%의 정답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까지 풀면서 그래도 사법개론은 쉽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4번을 보고 뜨악하신 거예요. 진짜 높이 사람을 띄웠다가 한 방에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멘탈 나가신 분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획관리 기법은 기획관리 기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답이 3번이거든요. 방침관리 기획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기출에서 주로 우리가 봤던 건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고 그것만 시험의 정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4번 문제를 4번이라고 체크하신 분들이 67%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답의 3배 혹은 4배 정도가 오답인 4번에 체크를 하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걔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알잖아요. 그럼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 사이에 연결성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저거,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무엇을,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들 이거에서 시작을 해서 얘까지 그 다음에 얘까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활동들을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가를 도식화해서 보여준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개별 활동들을 마치는데 걸리는 소요 시간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요 시간에 대해서 추정을 각각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전체를 완료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최소 확보를 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최소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그 경로를 뭐라고 부른다? 임계 경로라고 부른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기법은 PDCA 사이클.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 확인을 한 후에 그러고 나서 개입 계획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 조정을 하거나 내가 계획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대한 새로운 대책과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순서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하나의 프로그램 기획 관리 과정으로 본다라고 얘기해서요. 만약에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답이었다면 적어도 이 기법의 핵심 특징을 하나라도 소요 시간에 대한 추정이라든지 임계 경로라든지 프로젝트를 마감하기 위해서 완료해야 되는 활동들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혹은 상호 관계라든지 이런 키워드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시를 했을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속어법으로 일단 얘는 아니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4번이 답이라고 체크한 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검토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흔히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 간트 차트잖아요. 간트 차트는 이쪽 세로축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활동 혹은 세부 목표를 그리고 각각의 활동을 언제 할 것인지 이쪽은 시간. 그래서 얘를 개별 활동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요런 걸 여러분들도 기관 방문을 해보거나 프로포절 같은 걸 써보셨으면 아마 간트 차트 정도는 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간트 차트의 핵심은 막대 도표거든요. 혹은 활동을 그리고 이쪽은 시간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의 단점이 활동들 간의 연결성을 알 수가 없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소요 시간을 추정할 수가 없어서 그걸 보완하는 게 프로그램 평가 검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핵심적인 특징이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이 문제는 사실 1번하고 4번을 일단 제껴놓고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2번에 남는 게 월별 활동 계획 카드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카드예요. 그래서 매월 예를 들어 2월, 3월, 4월, 5월 해서 위쪽으로는 월, 그래서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일종의 뭐 약간 이렇게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뭐라고 하죠? 포켓을 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2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요거를 카드로 정리를 해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명한, 우리 있잖아요. 투명한 카드. 그래서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요거를 만약에 못해서 그 다음으로 넘겨야 될 때는 카드의 위치를 3월로 옮긴다든지, 요런 방식으로 월별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 할 활동을 카드 형태로 적어서 관리를 하는 요런 걸 월별 활동 계획 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거든요. 자, PDCHA는 우리가 이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기가 힘든 건 실제로 부딪혀 봐야 부딪히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벽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획을 세운 후에 그걸 실행을 해보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서 조정하는 순서로 기획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이걸 방침 관리 기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기출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저도 기본서와 필단화의 예를 실치를 않았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소거법의 형태로 1, 4를 먼저 날리고 2번은 확실히 아닐 것 같다. 그러면 답이 3번이겠네.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직 시험 혹은 뭐 내년도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에 또 사회복지학개론은 언제나 이렇게 기출에 안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올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예상 문제를 수업 내에서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 즉 간트 차트에 대해서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답에 근접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문제는 정답은 18%, 그리고 오답인 4번이 67% 응답률을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사회복지 역사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일단, 민간 자선기관들의 서비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중복이나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자선단체들의 활동을 조정하는 거고요. 자, 이것을 활동을 조직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선단체들의 자선활동을 조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게 자선조직협회가 되는 거죠. 이때 협회는 자선조직협회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는 영국에서 몇 년에 1869년에 설립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인 아담스는 미국 시카고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보관인 헐하우스를 설립을 했죠. 원래 세계 최초의 인보관은 영국에서 88했던 토인비 사망 후 해서 884년에 토인비 홀이 최초였는데, 근데 그 토인비 홀을 보고 방문을 하고 감동을 받은 제인 아담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884년 뒤죠. 그래서 헐구 다시지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구예요. 헐하우스는 889년에 미국 시카고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빈민을 세 유형으로, 뭘 기준으로? 노동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그리고 빈곤 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빈민을 구분을 해서 차등처우를 했던, 그리고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 책임 혹은 정부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던 인류 최초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얘는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 연도가 되는 거죠. 자, 영국 버크셔, 요거는 작년도 지방직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무슨 법? 스피맨랜드법이었죠. 그래서 걔는 임금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 최저 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만큼을 구빈세 제정을 이용해서 보충 혹은 보조해주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내 친구 빨리 와서 스팸엠 구워줘, 내 친구 빨리 와서 스팸엠 구워줘 해서 1795
1995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스피맵랜드법, 그리고 자선조직협회, 그 다음에 인보관, 요 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응답, 제대로 하신 분이 정답률이 85%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가 이 문제를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6번이에요. 사회복지 조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 조사 과정은 일단 제가 암기를 할 때는 주문 가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일단 조사. 혹은 연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조사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조사 문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조사 가설을 정하고, 조사를 설계하고, 요 순서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 제기, 이게 조사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설 건너뛰고 조사 설계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문제와 설계가 나왔으니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설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자료를 수집을 해야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 해석을 하고, 해석을 하면 보고서를 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수집 먼저, 그 다음에 분석이 그 다음이 되니까 당연히 옳은 순서는 3번이 됩니다. 자, 83%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사회복지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길버트 테렐이 사회복지 정책 분석 틀에서 할당체계, 급여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 중 급여체계, 그래서 현금, 현물, 바우처, 기회, 권력을 비교하는 내용 중에서 이 문제는 현금과 현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목표 효율성, 이게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사실 얘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 기출 전체를 통틀어서도 거의 1등에 맞먹는 그런 출제율을 보입니다. 목표 효율성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목표물 이렇게 외우라고 했거든요. 목표 효율성이 높다? 뭐죠? 현물이에요. 현물은 목표 효율성이 높다. 이거를 보자마자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는 94% 정답률을 보여서 거의 대부분이 맞추셨습니다. 2번하고 4번은 연결이 되는데, 돈을 주면 자기가 원하는 걸 알아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번처럼 선택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제고할 수 있어서 개인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수급자의 효용이 더 높아지는 건 현금이에요. 자, 3번 관리 운영 비용이 더 소요된다라고 하는 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현금은 계좌에 이체만 해주면 끝이라서 관리 운영 엄청 쉬워요. 자, 그래서 현물이 현금보다 관리 운영 비용이 더 소요된다라고 고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8번이에요. 민간과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방직에서 나올 일은 없겠죠. 자, 우리 국가직, 즉 보호직 응시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면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거 알지? 그러면 이때의 법무부 소관 국가기관이 뭐가 있는지 알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직 응시자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8번 틀린 분들 중에 나 지방직 응시를 하는데 이번에 한번 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8번 틀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호직 응시자들 중에 이 문제를 틀린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죠. 자, 소년원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은요, 법무부 소관의 국가기관이고, 내가 실제로 보호직에 이제 합격을 하면 일하게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합니다. 근데 한국소년보호협회는요, 얘는 민간기관에 해당해요. 자, 이 문제의 정답률은 84%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예요. 조직 이론입니다. 자, 요번 문제에서는, 요번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방침관리기획 4번 문제하고 그 옆에 있는 9번 문제가 다 행정론 파트인데, 사실 보통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행정론 문제는 아예 안 나오거나, 나와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런데요, 올해는 굉장히 특이하게 행정론 파트에서 2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조직이론은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싶었는데 드디어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인간관계 이론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인간관계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경제적이고 공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요런 거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혹은 비공식적인 요인이 조직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공식적인 요인, 비공식적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조직 내 다양한 보이지 않는 친한 사람들 사이에 속한 비공식적인 집단의 일원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집단 일원으로서의 관계가 서로 끈끈하고 정서적으로 편안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이론, 행정관리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식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조직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을 분석을 하지만 얘는 비공식적인 요인을 강조한다. 따라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보자마자 1번이 답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정답률은요 83%였어요. 자, 2번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구성원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조직 구성원은요 내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 돈 받아서 일을 하는데 쓸데없는 거 한다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를 본다 못 본다? 못 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 즉 쓸데없는 동작과 쓸데없는 시간을 가장 최소화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돈 주고 부리는 만큼 가장 최대의 효율성을 뽑아먹을 수 있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내면 내가 너한테 돈 많이 줄게. 그렇지만 너도 내 돈 받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조직 구성원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료제로는 업무 처리에서 사적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과 절차 혹은 규정과 규칙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도이론은 개방체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쇄체계 관점, 조직과 환경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조직 내 요인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이론들의 특징이 뭐다? 조직, 그러니까 이론 이름에 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인간 관계 이론, 과학적 관리론, 행정 관리론, 그리고 관료제 이론. 얘네들은 다 뭐죠? 폐쇄체계 관점의 조직 이론이에요. 여기에 뭐만 플러스 시켜라? X 이론하고 Y 이론까지는 폐쇄체계 이론이에요. 그럼 걔네들을 뺀 나머지 이론은 개방체계 관점, 즉 그래서 조직과 환경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라고 공부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맞는 얘기예요. 어떤 환경? 제도 이론에서는 특히 제도적인 환경을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10번입니다. 자, 인파워먼트 혹은 역량 강화 내지는 권한 부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인파워먼트, 역량 강화, 권한 부여 나오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강력해 혹은 강권해예요. 뭐죠? 강점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실천 모델은 강력해, 역량 강화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 혹은 강권해, 강점 관점의 토대를 둔 실천 모델은 권한 부여 모델과 해결 중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파워먼트, 즉 역량 강화 모델은 강점 관점에 기반을 둡니다. 그럼 강점 관점은 뭐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부적응, 역기능, 정상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이미 가지고 있는 혹은 클라이언트의 내부, 외부 환경 속에 있는 강점, 능력, 역량, 자원을 강조한다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3번 보시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취약성을 파악하는 걸 강조한다? 이건 무슨 관점? 병리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강점 관점 기반한 인파워먼트에서는 틀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비판적 사고 능력 함량을 강조하는데요. 기본으로 인파워먼트는 사회적인 구조, 보이지 않는 구조에 의해서 받는 소수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억압의 세월이 오래되면 당연히 그 사회가 주입한 생각들이 내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어디 여자가 공부를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성은 교육받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체제에서 오래 살게 되면 그러면 나도 내가 무슨 공부를 해? 내가 무슨 대학교를 가? 요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걸, 이건 크리티컬 싱킹이에요. 진짜 그게 내 생각인지, 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게 사회가 나에게 그러라고 오랫동안 주입한
그런 생각일 뿐인지 이걸 구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empowerment 실천에서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 그걸 함께 소리 지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벽을 깨는 걸 강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empowerment 실천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 혹은 동반자 관계 혹은 파트너십 강조를 합니다. 자, empowerment는요.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내가 억압되고 통제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의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것을 삶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다,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11번입니다.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지행동은 뭐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객관적인 어떤 사건이 나의 정서나 나의 행동 문제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겪었어도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신념이라고도 하고 인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게 결국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먹기 달렸어 혹은 생각하기 달렸어 다른 말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맘먹기 달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생각에 혹은 자신의 인지에 혹은 자신의 신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오류가 있어서 내가 그런 감정에 빠지고 그런 상황,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계속 들여다보고 자신의 생각에 어떤 부분이 근거가 없는 논리적이지 않은 그리고 자신의 삶에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이런 신념과 인지를 갖고 있는지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당히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은 기본적으로 내 비합리적인 생각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일지를 쓰도록 하는 과제를 보통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날 있었던 상황 혹은 사건에 대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건지 만약에 그 생각을 내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으로 바꾼다면 나는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지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결과가 실제 있었던 일과 어떻게 달라질 것 같은지를 계속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정한 교육 수준이나 지적인 능력을 받쳐주지 않으면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인지행동 모델을 굉장히 버거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은 일단 맞습니다. 자, 과제를 부여하면 성실하게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일상에서 있었던 일을 인지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그걸 수정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만큼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클라이언트 행동을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즉 근거 없는 신념을 찾아내서 그걸 적극적으로 논박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다 더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역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둘 다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모델이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인 사고나 신념을 수정하고 그리고 플러스 행동 수정 기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행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1, 3, 4는 모두 다 인지행동 모델에 대해서 옳은 내용이에요. 근데 2번이 틀리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무엇을 해야 되죠? 위기 개입을 해야 되죠. 위기 개입 모델이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모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얘는 작년도 급가직의 마지막 문제하고 거의 비슷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에서는요.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마치 막 자살 시도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생각을 막 숙제내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위기 개입에는 신속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인지 행동 모델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필요로 한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 행동 조치를 필요로 하고 이때 첫 번째 목적은 클라이언트 안전 조치, 그다음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위기 이전의 기능 수준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의 정답률은 85%였고요. 자, 그다음에 2015년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려요. 인지행동 모델의 한계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적인 능력이 낮은 클라이언트에게는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해야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인지행동 모델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두 사람 모두의 참여가 필요해요. 근데 적극적인 역할이 어렵다 이러면 얘는 틀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요런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1번 문제를 보자마자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혼합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한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만족을 점증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얘는 이상하게 정답률이 69%가 나왔는데 사실 혼합점 이렇게만 외우면 당연히 1번이 틀렸다라는 걸 기출에서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출을 공부하고도 이 문제를 틀린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100% 정답률 나오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만 바꿔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확 바꾸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정책에 의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다. 이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은 완벽한 고도의 합리성, 모든 대안을 모두 다 계산해서 가장 최선을, 요거는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는 거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몇 가지 요인들이 우연히 만나라는 거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한국발달사 연도 문제예요. 장기 요양 나와 있어요. 요양 나오면 007빵 요양이죠. 그래서 2007년. 그래서 007 본드걸 이름이 요양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건이 원래 허가제였는데 신고제로 전환이 된 건 1997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뭘 고쳤어요? 신고제로 고치고 그리고 3년마다 평가할 거야 평가제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1급 시험은 이제부터 국가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돼라고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이런 14통망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2010년도에 구축 개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개 수리하라고 누가 시켜요? 영삼위가 시켜요. 2003년도입니다. 영삼위가 지개 수리 시켜서 07위가 지개 수리했어요. 그래서 법제화 의무화된 건 2003년인 거고 그래서 1기 계획이 시작된 건 2007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 2000년 이후인데 2번만 1997년으로 그 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86%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카두시 내 아동복지 서비스 유형 중 같은 유형의 서비스로만 묶인 것은 이것도 기출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상담이나 치료나 교육이나 훈련 요건 뭐죠? 얘는 가족 혹은 부모의 기능 혹은 관계를 업시켜주기 위한 지지적인 서비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은 지지적인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육 서비스는 보충이죠. 우리가 보충하는 건 크게는 두 가지예요. 내가 일하는 동안 혹은 내가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애기 누가 돌봐주지?
혹은 우리 애기 누가 밥해주지? 이런 거잖아요. 돌봐주지? 이건 보육 서비스가. 누가 밥해주지? 이건 가정봉사원 서비스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돌봄에 대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거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애기 키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근데 애들 교육비나 양육비는 이만큼 필요한데 요만큼 돈이 모질라. 그럼 그 돈을 보충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부조나 양육수당이나 혹은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와 같이 일정 부분의 돈을 보충해 주는 거 둘 다 보충적 서비스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육 서비스만 보충적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더 이상 가족 내에서 아이가 돌봄을 받을 수 없을 때 가족을 대신해서 다른 곳에서 아이를 돌보는 형태, 입양이나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나 혹은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대리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리을을 묶거나 디귿 미음을 묶어야 되는데 옳게 묶인 건 4번밖에 없어요. 86%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지와 윌딩이라고도 하고요. 조지와 와일딩이라고도 합니다. 자, 조지 윌딩, 조지와 와일딩 하면은 우리가 반집합주의가 있고 소극적 집합주의가 있고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있고 마르크스주의가 있고 요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개정판을 내면서 얘는 신우파, 얘는 중도파, 얘는 사회민주주의, 얘는 똑같이 마르크스주의, 여기다 플러스 녹색주의하고 페미니즘을 포함을 시켰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반집합주의는 뭐와 같다? 신우파하고 같아요. 그러면 핵심 가치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얘는 우리 기출문제에서 신우파 핵심 가치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외워라? 신자는 개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신자 개뿔이에요. 그걸 불로 바꾸시면 되죠. 가장 중요한 건 자유, 그 다음은 개인주의, 그 다음은 불평등 요렇게 얘기하는 게 신우파 혹은 반집합주의예요. 옳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집합주의는 자, 개, 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쉬라 티트머스, 퍼니스와 틸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옳은 거는 그냥 1번이잖아요.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률은 80%는 나와야 되는데 얘가 66%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출문제의 단독문제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출만 제대로 공부를 했어도 2, 3, 4 읽을 것도 없이 당연히 1번을 체크했어야 되는 건데 기출이 약간 애매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어서 2, 3, 4를 읽다가 늪에 빠진 케이스가 한 10명 중 한 4명 정도는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2, 3, 4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도 한번 본다면 미쉬라는 미친나 분통 터져. 분화, 통합 요걸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정부 고용주 근로자 상호 협력 그리고 함께 통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통해서 분화가 맞아요? 통합이 맞아요? 통합적 복지국가라고 여기를 바꾸셔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티투머스는 윌렌스키와 르보가 자녀복지와 제도복지로 나눴는데 이게 좀 너무 중간이 없다. 그래서 중간에 뭘 포함하죠? 산업, 성취, 수행, 모델, 산업, 성취, 수행, 모델이라고 해서 자녀와 제도 사이에 얘를 끼워 넣어요.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실제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산업적인 성취를 이끌어냈는가에 따라서 사회복지 제도의 급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게 차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그 사람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업적과 실행을 해냈는가에 따라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국가의 복지 제공의 정도가 개인의 시장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 이건 뭐예요? 산업 성취 수행 모형이다라고 바꾸셔야 하고요. 제도적인 모형은 윌렌스키 르브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가 책임,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 책임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은 좀 다른 형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퍼니스와 틸톤은 스톤, 이렇게 해서 돌을 들고 막 화가 난 사람이 적극 보복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국가가 있고 사회보장국가가 있고 사회복지국가가 있는데
가장 평등하고 가장 민주적인 건 뭐다? 예요. 그러면 이 안에 중간에 있는 사회 보장은 뭐죠?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 사회 보장이에요. 그러면 적극은 뭐예요? 국가가 복지를 적극하겠다. 이게 아니라 국가가 시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겠다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국가가 지켜주는 거에 초점을 두는 거지 국가의 사회복지 책임을 막 강조하고 평등을 강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실질적인 평등이나 민주주의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건 가장 뒤쪽에 있는 적극 국가가 아니라 사회복지국가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에요. 사회복지 조사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제집단 사전 빠지고 사후 조사예요. 그러면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가장 기본적인 실험 설계거든요. 근데 그래서 얘는 실험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용이하지만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죠? 같은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사후 점수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네 글자로 검사 효과를 뭐 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전 검사를 없애버리고 사후 검사만 해버리면 이 검사 효과가 작용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제 혹은 배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통제집단 사후 조사는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 혹은 통제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이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4개 집단 설계가 있는데요. 얘는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설계예요. 그렇지만 네 집단을 무작위로 나누고 그리고 각각에 대한 실험 조치를 다 달리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즉 실용적이지 않은 조사 설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한 실험을 하는 경우는 오히려 유사 실험 설계보다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출제자는 가장 오리지널 실험 있잖아요. 통제 집단. 무작위로 두 집단을 나누고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를 하고 이쪽에만 개입을 하는 가장 오리지널 설계에서는 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미치는 요 영향을 통제하기가 어렵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울시 문제이긴 하지만 최근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사전검사의 실시는 단순히 내적 타당도만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외적 타당도도 저해한다라는 얘기가 서울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이 솔로몬 4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후 조사처럼 얘는 사전 검사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즉 검사 효과를 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리지널 실험 설계보다는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계열 설계는요. 시계열 설계에는 단순 시계열 설계가 있고 복수 시계열 설계가 있어요. 그중에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한 집단에 대해서 사전 검사 여러 번, 사후 검사 여러 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앞에 단순이라는 말을 써줘야 훨씬 더 명확한 표현이 되는데 그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복수 혹은 다중시계열 조사 같은 경우는 무작위 할당은 아니더라도 통제 집단을 두고 전후 반복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걔는 통제 집단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4번을 읽어보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예요. 얘는 뭐죠? 얘는 원시 실험 설계예요. 우리가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일단 정태는 통제를 못해요. 1회 사례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설계, 정태 집단 비교 설계는 원시 실험 설계고 얘는 통제를 못해요. 왜 그러죠? 무작위 할당이 혹은 무작위 배정이 통제를 하기 위해 가장 나이스한 방법인데 얘는 어차피 한 집단만에 대해서 사전 사후를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두 집단을 무작위로 나눈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작위 배정이라는 게 포함될 일이 없죠. 혹은
무작위 배정, 무작위 할당은 그냥 실험 설계에만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험 설계가 아닌 유사 실험 설계나 원시 실험 설계에서 무작위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당연히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4번이 훨씬 더 확실하고 명확한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 3번이 모호하더라도 4번에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문제의 정답률은 46%였고요. 자, 아니나 다를까 2번, 3번이 21%, 24%로 이쪽에 응답을 하셔서 틀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17번이에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게 2022년 3월 25일이죠. 25일에 시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부터 시도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시도에서 설립을 하는 사회 서비스하고 관련된 기관이에요. 자, 그럼 시도 사회 서비스원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관장을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정 시도 내의 사회 서비스하고 관련된 그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도 단위의 일인데 그럼 당연히 이거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법 규정을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센스 있게 접근을 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거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건데요. 자, 일단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이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운영 주체는 시도에서 시도지사는 도의 시도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사회서비스원은 그건 시도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을 해요. 그래서 사회서비스 중에 상당히 중요한 게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긴급돌봄 서비스 재난 상황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 지원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이나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서비스 관련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그 시도 내에 사회서비스하고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일반 조세를 기반으로 하는 건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입니다. 사회보험의 주된 재원은 보험료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근 단독 문제로 지방직에서 산재보험은 급여 혜택을 받는 근로자나 근로자의 가족이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다. 누가 낸다? 고용주가 가입자라서 고용주가 전액 다 낸다라는 걸 우리 공부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걸 당연히 기출에 기반을 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기출을 공부를 해놓고도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지 못해서 딴 데서 헤매다가 이 문제를 날린 분들이 한 40%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국기법에서는 원래 2000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선정을 했다가 2015년 7월부터는 어떻게 바꿨어요? 기준중위소득의 몇 프로 이하. 그래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급여 종류별로 선정 기준을 차등화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기준은 지금은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예요. 사회복지서비스 아닌데 13%는 여기에 응답을 해서 또 틀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국제장애분류 체계는
ICIDH 이게 1980년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1997년에 그걸 개정한 버전, 그리고 2001년에 ICF 순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1980년에 ICIDH는 장애를 1차적인 장애는 손상, 그리고 2차적인 장애는 기능장애 혹은 능력장애라고 번역을 하지요. 그리고 3차적인 장애를 사회적 분리 핸디캡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정 버전에서는 손상, 그리고 얘는 활동의 제약, 그리고 얘는 참여의 제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2001년에 ICF에서는 두 가지가 특징적인데 가장 두드러진 건 뭐예요? 장애인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것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뭐죠? 상황. 혹은 환경의 영향을 분류체계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장애나 질병과 더불어서 플러스 상황적인 맥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능과 장애를 설명한다. 이게 ICF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4번을 잘 모르셔도 1, 2, 3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공부를 한 걸 기반으로 해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ICIDH에서 손상, 능력장애, 기능장애 혹은 사회적 분리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97년에 개정 버전에서는 손상과 활동 참여라는 분류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ICF에서는 환경 혹은 상황적 요소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적 요인을 포함을 했다. 요거 그리고 그 위에 2번을 보시면 ICF는 UN 사회적 분류 기준 중 하나로 인정이 되며 장애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 특성의 통합이 주된 특징이고요. 그 외에 한 가지 특징을 더 얘기를 한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기능과 활동을 설명하는 보편적인 틀로서 장애의 개념을 확대했다라는 특징. 그래서 ICF가 기존의 분류체계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보편적 적용이 가능한 분류체계다. 이건 뭐죠? 마지막이에요. ICF예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이 문제 역시도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죠. 68%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얘도 68% 정답률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나왔잖아요. 자, 근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직무의 성격이 어르신하고 관련이 된다 싶으면 일단 다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아동, 장애인, 노인 공통신고 의무자는 따로 여러분들이 챙겨 외우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족을 겨냥하는 경우 뭐죠? 건강가정 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모두 들어가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의료와 관련된 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의료기사 이런 분들 의료 관련된 기관 다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까지 이송하는 거하고 관련된 119 구급대 대원과 응급구조사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성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관련된 상담소나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들어가요. 다만 성매매는 노인은 안 들어가지만 아동과 장애인 쪽 신고 의무자는 들어간다. 요거는 제가 수업을 할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억, 다문화 가족, 건강가족 지원센터 다 들어가요. 119 구급대대원 응급구조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기관이잖아요. 의료기관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근데 이 문제도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다른 곳을 체크를 해서 68%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국가직 시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1시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오버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이 시험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다른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된다면 오늘 틀렸던 문제가 다음 시험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약 발판이 될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기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응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컨디션, 집중력, 시간 안배 문제라든지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요거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한다거나 마킹 실수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의 강점과 약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문제에서 내가 애매하게 맞췄거나 실수해서 틀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잘 이해를 해서 이걸 보완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지금보다 완벽한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 시험에서는 당당하게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